정부에서 발행한 회자라는 동일화폐들이 일상화되기 시작하고 굉장히 발전된 시스템이 똑같았네요. 이렇게 되니까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즘 북한이나 소말리아나 아르헨티나, 자, 이 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정부가 좀 신뢰를 잃었거나 이런 나라에서 공통화폐가 뭐냐면 달러거든요. 근데 그때는 동아시아가요 송전의 세계였습니다. 송전이 뭔가? 송나라 화폐, 송나라 동전.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요, 신한 해저유물전 이렇게 가면 동전이 28톤 있었어요. 그게 다 송전입니까? 그게 지금 가치가 좀 있나요? 아니 뭐 없죠. 가치가 없어요? 아니, 너무 많으면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걸 어디에서 왜 싣고 가고 있었던 건가요? 어디서 출발했냐면 중국 푸젠성, 복권성이라고 해야 되죠. 복권성의 네. 영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출발을 했고요. 그 출발을 해서 목적지는 사실은 지금 후쿠오카, 옛날에 이름은 하카다라고 불렸는데요. 거기로 가는 배였습니다. 왜 그 배였냐면 일본의 그때 화폐가 중국 송전이었어요. 중국에서 발행된 송나라 화폐는 통용성이 두 가지나 있더라. 첫 번째가 뭐냐? 이 송나라가 딱 찍어서 이렇게 아주 품질을 순도가 좋은 동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건 믿을 수 있다. 당시에 기축통화네요. 그렇죠. 그게 좋은 거고, 두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죠. 지폐를 썼다고. 그 나라는 이제 지폐본위제라 동전 안 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지폐를 가져가면 은이나 비단으로 나라에서 딱딱 돈을 주는데 세금도 지폐로 걷어가고 출납을 다 지폐로 하고 있는 나라에 동전의 수요라는 건 필요가 없어지니까 좋은 점이 뭐예요? 인플레 가능성이 없죠. 그렇죠. 정부가 돈을 막 찍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딴 나라에서 생산된 이미 망해버린 정부가 발행한 화폐니까 써먹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가장 많이 나는 상품들을 사오고, 이 송전의 유통 경로를 살펴보면 고려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베트남도 나오고 인도네시아까지 나온대요. 그래서 동아시아는 기축통화가 송전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그렇게 사실 송전이 거의 아시아의 기축통화처럼 사용이 되다가 또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그 송전이 쇠락하게 됐나요? 패스트. 아, 패스트.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 하고 그러니까요. 맞닿아 있다니까요. 제가 이게 돈 역사 이야기를 하지만 다 현실이랑 맞닿아 있습니다. 1340년 경으로 역사에 기록돼 있어요. 중국에서 발병했던 흑사병이 몽고 기병의 말을 타고 7년 만에 유럽으로 간 셈이에요. 몽고 제국이 그 송나라의 지폐 시스템을 물려받아가지고 기축통화로 교초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서 모든 거래를 했고, 실제로 고려도 그때 교초를 그렇게 많이 썼다고 해요. 좋은 화폐가 생기면 상거래가 활성화된 것까지는 좋았지만 대략 티벳 인근에 있었던 토착 질병이었던 패스트가 흑사병이 1340년경을 전후에 중국에 퍼졌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 뒤 불과 7년 뒤에 흑해연안의 타나라는 그 제네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식민 도시에서 공격하던 몽골 기병이 죽은 시체를 던졌다라는 그 유명한 사건이, 그러니까 함락을 시키기 어려우니까 같이 죽자 이런 거죠. 예, 그 자기 병영에 있던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를 던져버려요. 그래서 그럼 유럽 전역으로 그게 7년 만에 그러면서 전체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몰살시켰고, 실제로 중국 원나라 때 인구 통계와 명나라 때 인구 통계를 조사를 해보면 한 100년 사이에, 물론 이제 전쟁이 벌어졌겠죠. 근데 100년 사이에 전체 인구가 3분의 1에서 절반이 사라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국가 권력은 사라지고, 이 무너진 신뢰는 뭐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염병이 돌며, 그리고 다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폐에 대한 보증 이런 게 가능했겠어요? 교초의 명목 가치가 은 100냥이다. 그러나 실제로 거래되는 액면 말고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치는 2냥, 3냥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 아무도 지폐를 가지지 않으려고 드는. 그러면 그런 시기에는
지폐가 다시 그렇게 쇠락하면 다시 그러면 실물 통화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 처음에는 이제 쌀이었죠, 거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토도 강화도 앞바다나 안면도 앞바다에서 배가 하도 침몰해가지고 안면도를 섬으로 만든 그 큰 네, 공사를 한 게 하도 배가 침몰해서 그 태안 앞바다에서 배가 하도 침몰해서 안면도를 섬으로 만들었거든요. 처음 들으셨어요? 예, 안면도가 원래 섬이 아니었어요. 아, 그랬나요? 그 운하를 판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배를 통해서 옛날에 그걸 피해가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커서 점점 더 사람들이 이제 쌀로 수송하는 배로 수송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을 느낄 때 갑자기 눈이 파란 사람들이 찾아왔죠. 아하. 당신들 뭐야? 했더니 예, 저희는 태평양 건너 멕시코의 사키테다스의 은광에서 채굴한 은을 들고 온 스페인 상인들입니다. 거래해 주세요 하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콜럼부스 이후에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하고 어마어마한 노다지를 발견했거든요. 어마어마한 노다지를 발견했는데 문제는 그걸 들고 유럽을 가져온 것도 좋지만 새로운 화폐를 필요로 하는 명나라로 중국 명나라에 딱 주고 거기서 도자기와 차 그리고 비단 3대 품목이죠. 네. 그 뒤 500년간 사실 세계 독점이잖아요. 명나라에서 생산됐거나 청나라에서 생산된 도자기와 비단과 차에 대한 수요는 아편 전쟁까지 계속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남한테 은을 수입해서 쓰는 나라가 되는. 그래서 지폐를 만들었을 때는 경제가 좀 너무 과열됐다 싶을 때는 지폐를 사들여서 실물을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고 또 경제가 좀 너무 침체됐다 싶을 때는 지폐를 좀 찍어서 지폐량을 유통량을 늘려가지고 좀 약간 인플레이션 기대도 유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경기를 조절했다 그랬는데 명나라는 원천적으로 이제 그게 불가능한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1640년경 명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역사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은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그때 쇄국 정책으로 돌아선 게 1640년이거든요. 그래서 도쿠가와 막부가 은 수출 금지령을 그리고 두 번째가 너무 스페인 왕실이 보기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은은 스페인 본토로 와서 군인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 은을 빼돌려서 중국을 가서 몇백 배, 몇십 배의 마진이 남는 도자기를 사서 그걸 가지고 유럽에 수출을 하는 식으로 돈이 도니까 은이 유출되잖아요. 스페인 입장에서. 그래서 은 수출 금지령을 내리거든요. 아, 스페인마저도. 예, 그래서 갑자기 디플레가 생겼어요. 우리는 뭐 금방 알아듣죠. 아니, 어마어마한 은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화폐 경제의 시스템이었는데 갑자기 일본산 은, 스페인산 은이 명나라에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군인들 월급을 줄 돈이 없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는 이제 패망을 하면서 점차 유럽으로 사실 그렇죠. 이제 구도가 좀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예, 뭐 대항해 시대가 결정적 전환점이었다고는 생각되는데 사실 대항해 시대로 인해서 유럽이 어마어마한 은과 금을 손에 넣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유럽산 제품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던 그냥 화폐에 대한 수요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럽은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우세를 점하지 못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명나라 멸망을 전후해서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조금씩 유럽이 왜냐면 이제 전쟁을 계속하면서 이 돈이 생기니까 전리품을 예, 전리품도 얻을 수 있고요. 더 나가서 이제 배를 타고 거기다 대포를 싣고 나가면서 그 후추라든가 육두구, 정향 그리고 비단 또는 차 이런 동방의 귀한 물품들을 가져오면서 이게 상거래가 유발되니까 부유한 나라들이 속속 등장하게 됐고요. 그 부유한 나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네덜란드 패권입니다. 네덜란드가 이렇게 패권을 얻게 됐던 이유는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들을 몇 가지 하게 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혹시 동인도 회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동인도 회사를 VOC라고 부르는데요. 이 동인도 회사가 이제 첫 번째입니다만 그보다 더한 혁신이 바로 암스테르담 국립은행을 출범시킨 겁니다. 이 암스테르담 은행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은행이라고 말은 붙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는 은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행은 예금받아 대출해 주는 게 은행인데 저 때는 아직 그렇게 신뢰가 없던 세상이니까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면 공식 환전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서 페소가 오잖아요. 그럼 옆에 우리 베네치아 좀 부유해 보시잖아요. 베네치아 이제 두캇 이런 은화와 금화가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네덜란드 상인들이 특히 강한 해군력을 가지고서 이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향신료 제도를 점령하고 난 다음 거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향신료를 가져와서 암스테르담 항구에서 풀어서 이걸 중간상들한테 넘기고 그러면 그걸 누가 사가냐 하면 금화랑 은화를 들고 와서 유럽의 전체 상인들이 사가는 그런 중개무역을 하는데 수많은 은화와 금화가 쌓이는데 이걸 도대체 무슨 수로 어떤 비율로 환전할 거냐에 대해서 원칙도 없고 상거래 혼란이 너무 심해지니까 정부가 딱 암스테르담 은행이 이렇게 하는 거죠. 페소화는 우리 굴덴화에 대해서 네덜란드 굴덴화에 대해서 몇 대 1. 여기 두카스는 몇백 대 1. 금화니까.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해주고 공급에 따라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외환시장을 만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은행에 그래서 굴덴화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증서를 주는 거죠. 국립중앙은행이니까. 그렇죠. 우리 지폐랑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벌써. 우리 그 송나라 지폐, 교처나 회자 때 교처를 가져오면 은 몇 냥으로 정부가 교환해 주는 것처럼 나라에게 맡겨. 거꾸로인 거죠. 중국은 정부가 지폐를 만들어서 신뢰를 얻었다면 암스테르담은 밑에서부터 은행이 생기는 거죠. 좀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와서 저희 돈 좀 정부에서 맡아주고 대신 요 보관증을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다가 누구든 이 돈을, 이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면 교환해 주세요. 이게 굉장한 시스템인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네덜란드의 이제 임금님 한 분이 영국으로 스카웃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영국이 이제 패권을 잡게 되는데 그 유명한 분이 이제 바로 영란은행을 만든 윌리엄 3세라는 분입니다. 이 윌리엄 3세는 오렌지공 윌리엄이라는 표현으로 더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 기계입니다. 나라의 가장 강한 장수. 근데 이제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한 네덜란드는 일종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력한 귀족이기만 하지 그 나라의 절대 왕정을 구성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영국의 공주님이 시집 옵니다. 메리 공주라고요. 네. 메리 공주가 이제 시집 오는데 그 블러드 메리랑 다른 사람이에요. 그분은 100년 전 사람이고 그 네. 100년 전 사람이고요. 이 다릅니다. 메리 공주가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메리 공주가 시집을 왔는데 그때 아버지가 제임스 2세입니다. 영국의 왕 제임스 2세가 프랑스랑 전쟁을 하는데 프랑스 그때 임금님이 프랑스의 전성기를 열었던 루이 14세, 예,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던 그 사람입니다. 네네. 그 사람하고 영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판판이 지잖아요. 영국이 그때는 좀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쟁 이기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같으면 이제 임금님이 전쟁을 이기고 싶다면 세금을 더 걷던가 돈을 남한테 빌리던가 아니면 뭐 다른 운에 기대던가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이제 세금을 더 거두려면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겠습니다. 무슨 세 해가지고 돈을 걷으면 될 텐데 이 양반 입장에서 이제 말 안 듣는 의원들도 좀 혼을 낼 겸 또 돈도 좀 많이 뜯어내고 싶어가지고 돈을 빌린 상태에서 자기에게 돈을 빌려줬던 상인들, 그러니까 의원들이죠. 그럼 구금해버리고 돈을 뺏어버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들 이 좀 앵글로색슨들이 가만히 안 참잖아요. 그런 일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사신을 보낸 거죠. 암스테르담에서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메리 공주한테 저기 아버님이 요즘 좀 잘못된 행동을 하시는 것 같다.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떨쳐 일어날 생각인데 혹시 남편과 함께 영국에 와서 임금님이 될 생각은 없느냐. 그랬더니 윌리엄 3세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쟁 기계라 그랬죠. 네.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런던에 상륙합니다. 상륙한 다음에 이 제임스 2세 입장에서는 이 귀한 딸이 사위를 데리고 와서 자기를 쫓아내니까 배신당함에 치를 떨면서 도망을 가죠.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이 났다. 이게 바로 명예혁명, 글로리어스 레볼루션입니다. 별로 글로리어스하진 않죠. 딸이 아빠를 몰아냈는데 대륜적이긴 한데요. 네. 불효막심했네. 뭐 그러나 뭐 이제 그 뒤 영국이 잘 됐으니까 네. 이제 명분이네 성분이네 우리가 네. 그러는 거고요. 네. 이 양반이 이제 암스테르담 은행의 시스템을 네. 영국에 가져와서 바로 영란은행 1694년에 영란은행을 만들어서 네. 그 엉망진창이던 영국의 화폐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면서 딱 선언을 하는 거죠. 파운드 만들면 이거는 얼마의 금과 항상 교환해 주겠다. 금의 보증을 해주겠다. 이거 송나라 시스템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생적으로 생겼던 환전소 역할을 해주던 은행에게 정부가 하나의 더 신뢰를 주는 거죠. 우리 여기서 만들어내는 화폐, 영란은행에서 만들어내는 화폐, 1파운드 화폐는 금과
항상 우리가 지급 보증해줘요. 교환해줘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영국에서 만들어진 파운드에 대해서 별로 처음에는 신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뉴턴경이 나오십니다. 뉴턴이 거기서 왜 나와라고 하시겠지만 만류인력의 뉴턴입니다. 여러분 그 뉴턴입니다. 이 뉴턴이 영국의 조폐국장으로 취임을 해가지고요. 처음으로 조폐국장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였고요. 처음 들으셨나요? 네네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뭐 사과만 잘 잡으시는 분이죠. 예. 예, 대마법사라기도 저희가 부르기도 하죠. 여기까지 하고요. 그분이 만든 첫 번째 혁신이 뭐냐면 우리 동전을 지금도 아무도 이제 동전 안 가지고 있지만 동전이 미세한 테두리가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100원짜리 동전이나 500원짜리 동전에 동전 끝이 전부 다 테두리가 있었죠. 예, 태엽처럼 이렇게 테두리를 감았잖아요. 그거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뉴턴입니다. 뉴턴이 왜 그걸 했냐면요. 동전 깎아내기를 못하게 하려고.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동전이 다 금과 은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 깎아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깎아낸 동전은 모두 폐기. 어마어마한 조치들을 취합니다. 이러면서 화폐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얻어나가면서 결국 1770년경, 80년경이 되면 파운드화에 대한 신뢰가 전 유럽에서 굳건해지면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벌어진 다음에 전 유럽이 전쟁터가 되잖아요. 전쟁터가 될 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고 싶을 때 가장 안전한 곳에 묻어두고 싶겠죠. 들고 다니기 쉬운 그런 지폐. 파운드를 가지고 도망을 다니고 그래서 피난을 다니고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영국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는 날이 그게 기축통화 패권의 시작입니다. 금본위제의 시작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 정확하게는 이제 1815년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이제 영국 패권의 시작, 그 나폴레옹을 쳐부순 그 시기였는데 사실 그 이전 100년에 걸쳐서 두 가지 혁신이 있었던 거죠. 영란은행을 설립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화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두 번째는 그 영란은행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화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화폐 위조범들을 사형시키고 또 명망 있는 사람을 조폐국장으로 앉혀가지고 명예를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 조폐국장이 돼서 자신의 통화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도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바로 송나라처럼 금을 이제 전부 다 들고 다니다가 지폐로 갖고 있어도 안심할 수 있으니까 상거래가 활성화되겠죠. 아니 그 금화를 다 들고 가서 무게를 재고 이 금화가 맞니 이러고 뭐 하다가 지폐를 가지고 서로 거래하는 세상이 오고 더군다나 그 돈이 영란은행에 다 쌓이니까 그렇고 하니 금이 그 쌓이고 지폐만 나가니까 그 은을 가지고서 금을 가지고서 중앙은행이 누구한테 돈놀이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금을 보관을 하면서 화폐를 찍어냈지만 사실상 이제 보관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실제로 내줘야 되는 것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다 보니 다 줄 필요는 없겠구나.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레버리지 경제가 또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무서워서 잘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뱅크런 나만 망하니까. 그래서 잘 못했는데 가장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곳이 하나 있죠.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은행이 되는 거죠. 이게 영란은행이 설립된 이제 또 다른 장점이 그때부터 영국이 전쟁에 지질 않아요. 영국이 마지막으로 진 전쟁이 대략 1776년 미국 독립전쟁입니다. 먼 바다 넘어서 난 전쟁에서 하나 졌지 영국이 그 뒤에 참전한 수많은 전쟁에서 세계 1차 대전까지 해서 진 전쟁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 돈이 많으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배, 드레드노트 같은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배가 있습니다. 뭐 최신의 순양 장갑 이런 걸 갖춘 배들을 만들어내면서 히틀러랑 뭐 붙었을 때 유틀란트 해전이나 이런 데서 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바다의 패권을 가지고 통행, 항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나라의 화폐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굳건해지는 동안에는 세계 경제도 안정되고 좋았는데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이제 우리 이야기의 이제 종착역이 될 텐데요. 세계 1차 대전으로 딱 갔는데 프랑스랑 영국이 연합하고 또 오스트리아랑 독일이 연합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서 수천만 명이 죽잖아요. 왜냐하면 참호전.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전력으로 장기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영국은 국력을 다 잃어버리죠. 써버린. 예, 왜냐하면 사람이 수십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자기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은혜의 저축, 금의 저축들은
누구에게 빨려나가냐 하면 전쟁터에 뛰어들지 않고 군수물자만 팔았던 나라 미국에게.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은혜의 양이 전부 미국으로 다 빨려가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 위해서 군수물자가 필요한데 자기들은 지금 서로 싸우는 중이고 군 전쟁터에 전부 다 젊은 사람 다 가 있는데 무슨 수로 군수물자를 생산해요. 그러니까 모든 탄약, 화약부터 군인들 입힐 옷 그리고 각종 군수물자는 메이드 인 USA인 거예요. 그 과정에 축적해놨던 모든 금이 사실상 미국으로 가는. 그러면서 기축통화제 패권이 무너지고 근본위제도 거기서 흔들리게 되는 게 유럽에 있는 모든 귀족들이 다 파운드 예금을 갖고 싶었다며요. 근데 그 돈조차 다 뺏겨버린 거잖아요. 누구에게? 물론 상거래를 통해 미국으로 흘러가니까 이제 미국이 그 역할을 맡아야 되잖아요. 영국이 했던 것처럼 통화의 안정성도 지키고 그렇죠. 세계 경제에서 밸런스를 생각하며 정책도 펼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미국은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자기는 그냥 부자 되는 거에 만족했지. 기축통화 국가라는 게 어떤 걸 해야 되냐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고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라고 하기 싫었던 거죠. 기축통화 패권을 가지는 나라는 전쟁에 지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겠지만 사실은 좀 이렇게 밸런스 있게 약간 자기가 희생하는 부분도 좀 있어야 평화가 유지되는데 미국은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식민지에서 독립해서 잘 살자 이걸로 날아가던 나라가 운 좋게 패권의 자리에 오른 거잖아요. 네. 우리 그 무협지 용어로 양패구상. 영국이랑 독일이 서로 싸우다가 둘 다 망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부지리로 사실은 미국이. 네, 그래서 대공황에 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데 뭐 결국 이제 오늘의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순간이 이제 드디어 도달했는데요. 바로 미국이 그 패권을 어느 날 이제 인정하게 되는 시기가 세계 2차 대전에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래 내가 할게. 왜냐하면 그 소련이 너무 무서워서 맡았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전차 군단인 독일의 전차 군단, 뭐 펜저나 이런 티거 전차 같은 걸 끌고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을 사실 러시아 평원에서 쳐부순 건 소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건 아닌데 육상 전력이 소련이 너무 강하니까 그 소련의 위협에 맞서서 유럽을 누군가를 안전판으로 그러니까 직접 맞서서 싸우고 노출되기보다는 누군가를 사이에다 놓고 자신의 안전판 역할을 해줄 나라를 필요로 했고 그게 서독이었던 거고요. 또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제 맡게 됐다는 자체가 벌써 이제 기축통화로 에이 그래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 할게 이렇게 인정했었던 셈인데 문제는 베트남 전쟁이었죠. 모든 이 이야기에 계속 전쟁이죠. 이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축통화가 중국 위엔화로 가냐 안 가냐를 어떤 분이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다음 전쟁은 그 다음 전쟁은 이라고 그러죠. 기린플러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